안녕하십니까, 김현석입니다. 이번에 함께할 책은 성공으로 가는 250가지 길, 권옥은 박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은 미리 말씀드리면 단 절판된 책입니다. 94년 책인데요. 절판된 책을 왜 소개해 하실지 몰라서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께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절판돼서 아끼던 책인데 저한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잘 받고 또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굳이 구입 안 하셔도 이 책에 아주 좋은 글들만 제가 엄선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혹시 그 동기부여에 대한 컨텐츠가 필요하시거나 또 영업소장님이라든가 아침 조회에서 좋은 글귀가 필요하다면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0가지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좋은 글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 전에도 걸그룹의 왕따 사건 때문에 들썩들썩했잖아요. 보면은 참 비난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 비난을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 좀 민감하지만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 선수를 어떻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해설자들도. 또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또 우리나라 선수를 비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에게라는 낭만주의 시대 작가 밀러의 시가 있어요. 이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록 나쁘다고 비난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보면 수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신처럼 흠이 없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찾아보면 수많은 오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의 선을 함부로 긋지 말라. 하느님도 그런 선은 긋지 않는다. 그쵸. 어떤 사람이든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요. 간혹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잡아내는 이래는 명수이면서도 막상 좋은 점을 인정하는 이래는 인색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쵸? 특히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비난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저도 기업체 강의 다니면서 의뢰기술, 팔로우십 강의를 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용할 만한 좋은 사례네요. 루즈벨트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일까요? 그건 알 필요 없죠. 26대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유세를 할 때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전국을 다니잖아요. 그럼 기차를 타면 꼭 기관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일이었대요. 새로운 유세지에 도착할 때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준 기관사를 찾아가서 인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직장 동료나 이웃의 작은 친절에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가요? 만약 특별한 도움을 받았을 때만 인사를 챙긴다면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일반인일 수밖에 없죠.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면 특별한 도움을 받았을 때 인사를 챙겨야겠죠. 동료가 커피를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잘 마실게. 복사해준 동료에게도 고마워, 고마워. 조금만 더 감사 표시를, 내 감정 표시를 조금 더 넣어서 하면 어떨까요? 이건 아부가 아니거든요. 자체지 아부로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조금 더 진지하고 좀 오버해서 한다는 거. 작은 친절에도 사소한 도움에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좋은 거잖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점짜리 신용이라는 글입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기업인이 대출받은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더니 은행원들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어수선할 때 다 돈을 떼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돈을 갚으러 온 거죠. 이 기업인이 대답했습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죠. 어떤 상황이 됐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무리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은행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대출을 도와줬대요. 당연하겠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님한테 늘 교육받았던 게 신용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서 외상 많이 하잖아요. 요즘도 하나?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저희 땐 카드가 없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단골집 가서 이제 외상을 하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외상할 때. 이모, 내일 12시까지 갚을게요. 또는 모레 3시까지 갚을게요. 그러면 제가 진짜로 그 12시에 3시에 갚아요. 일부러. 정확하게 밖에 서 있다가 12시 땡 되면 들어가요. 3시 땡 되면 들어가요. 그렇게 한 몇 번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외상을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전 또 그 다음에 갚았고요. 그 버릇이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돈 실수만큼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 약속 실수하려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나름 제 나이 또래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 얻었던 그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신사가 고급 승용차를 주차장에 정차시켰어요. 그러자 어떤 소년이 이렇게 쳐다보니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이 차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셨죠? 아주 그냥 차에 홀딱 빠진 것처럼 소년이 보고 있으니까 신사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이 차는 내 형이 나한테 물려준 거야. 그랬더니 꼬마가 그래요. 나도. 소년이 이제 말끝을 흐르니까 신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이도 형에게 고급 승용차를 얻고 싶은 게로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그래, 너도 형한테 좋은 차 받고 싶니? 그러자 소년은요, 얼굴을 들고 신사의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동생에게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됐으면 해서요. 이때 이 신사는 띵 하고 뭘 맞은 느낌이 들었대요. 이 어린 소년이 받고 싶은 생각보다는 주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는 사실이요. 어떠세요? 받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세요? 당나라에 사원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사원 스님은 매일 큰 바위 위에서 좌선을 하면서 혼자 묻고 답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원 스님, 먼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네. 사원 스님이 대답해요. 똑똑히 눈을 뜨고 있으렸다. 역시 사원 스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사원 스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면서 평생을 보냈답니다. 이외에는 평생 단 한마디의 설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져요. 자, 요건 좀, 좀 깨달음이 있으시면 좀 설법을 하시지. 요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 얼마나 있으세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열심히 뛰었니?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 거야? 꼭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늘 나는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나와의 대화. 제가 강의하면서도 매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셀프 커뮤니케이션.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 내가 나를 이기는 것. 내가 나를 설득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토마스를 데리고 다니라고. 토마스 넌 어떻게 생각하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워낙
또 좋은 이야기라 같이 좀 한번 돌이켜볼까요? 미국의 철도 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차가 역에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늘 그 냉동차 안을 청소하는 그런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냉동차가 워낙 기차는 또 크니까 청소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잠가버린 거예요. 그냥 평소에 청소할 시간이 아닌데 이분이 조금 게으름을 피다가 늦게까지 청소를 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 냉동차 문을 열었더니 시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얼어 죽은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했겠죠? 아닙니다. 그 냉동차에는 비어 있었고 냉동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추운 겨울도 아니었고요. 충분히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온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산소도 충분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아마 뭐 추측이니까 냉동차 문이 이 밖에서 잠기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난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얼어 죽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죠. 춥다. 이렇게 세상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마음 먹으니까 하루 만에 사람이 죽어버리고요.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냉철하게 판단해서 극복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옛날에 돌쇠라는 이름의 백정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돌쇠에게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먼저 온 양반이 말합니다. 야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근만 다오. 그 다음 양반은요, 이복에나 돌쇠네, 나도 고기 한 근만 주게. 자, 두 양반은 똑같이 고기 한 근씩을 샀는데 비교해보니까 고기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먼저 온 양반의 고기 한 근은 나중에 온 양반의 고기 한 근보다 훨씬 적었던 거죠. 이제 먼저 온 양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야 이놈 돌쇠야, 같은 한 근인데 어찌 이렇게 양이 다르더냐. 그래서 돌쇠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손님 것은 돌쇠놈이 자른 것이고요, 이 어른 것은 돌쇠네가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남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런 거죠. 먼저 대접받려 하지 마는 것, 남을 먼저 인정할 것, 베풀려는 마음을 가질 것. 이런 자세가 바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끄는 밑거름이 되겠죠.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누가 만든 공식이냐면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이에요. S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멋지죠. 아인슈타인은 성공의 공식을 이렇게 했어요. 역시 물리학자답네요. 그러면 S는 뭐냐면 이제 성공이죠. X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Y는 자기 생활을 즐기는 것. Z는 한가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성공이랍니다. 행복은 맞는 것 같아요. 행복은. 이제 역시 행복이 성공이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 한가한 시간이 없는 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네요. 제가 그러네요. 제가.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읽고 많이 반성했고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않는 것이는지 들으란 얘기겠죠. 그리고 자기 생활이 있어야겠죠. 자기 생활이 없는 성공한 삶은 불행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가한 시간을 억지로라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시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자기 생활에 있는 것, 그리고 한가한 시간을 갖는 것, 성공적인 삶입니다. 동물의 왕 호랑이는 사냥의 명수죠. 전력을 다해서 먹이를 쫓다가 날쌔게 먹이를 잡아채는 모습은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호랑이가 늘 사냥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몇 번 만에 성공을 할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번 정도 사냥에 나서면 19번은 실패합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단 한 번도 사냥하는 일을 멈추지 않죠. 쥐 한 마리를 잡는 일에도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5%예요. 20번 가운데 한 번이에요. 동물의 반 호랑이가. 자, 우리는 오늘 몇 번 정도 실패를 할까요? 어제는 몇 번 실패했을까요? 20번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즐기죠. 또 당연히 실패가 쌓여서 성공이 이루어지고요. 저도 참 많이 실패했습니다. 돈도 많이 까먹었고요. 거기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요. 네, 호랑이도 이러는데 사람들은 뭐 용기를 냅시다.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아무 약효가 없는 약을 주고 이 진짜 약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진짜 약보다는 효과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거, 이거 많은 데서 증명을 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그 이유는 반드시 낫는다는 철석 같은 믿음 때문이죠. 이게 상당히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이루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도 어때요? 플라시보처럼 사는 건 어떨까요? 속이는 거죠.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물론 진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초이스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초이스할 수 없는 게 뭐 있죠? 부모님 내가 초이스할 수 없잖아요. 뺑뺑이 돌리는 학교 뭐 이런 것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라 운병처럼 만난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성공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한결같이 신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념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활기차 보이고요. 활기차게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마련이죠. 이것이 플라시보 성공학입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말, 뭐 일리는 있지만 제 주변에 보면 있는 사람이 더하다. 그러니까 전문가일수록 사실은 연장을 좋은 걸 씁니다. 프로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이 싸구려 용품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논어에도 이런 말이 나오네요. 솜씨 좋은 직공은 일을 잘하고 싶을 때 반드시 연장을 간다.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실을 발할 수 있을까요? 돈이든 시간이든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일이라면 아끼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거나 비싼 음식을 사 먹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옷을 사 입는 것, 이건 투자 아닙니다. 그런 분의 주머니를 보면 비어 있고요. 또 수입과 지출을 보면 책 한 권 사는데 제대로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뒷걸음을 치게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는 성공을 쌓아올리는 벽돌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갑옷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폴레옹의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자신이 입을 갑옷을 주문하고 돌아갔어요.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황제에게 직접 주문받는 것을 일생일대 영광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그가 직접 연구 개발한 갑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전쟁터에서 순발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아주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서 갑옷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의 갑옷이 이제 무거웠으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가벼우니까 당장 강철로 된 갑옷을 다시 만들려고 불효령을 내렸어요. 못 믿어왔던 거죠. 하지만 갑옷 가게의 주인은 나폴레옹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지금 당장 총으로 저희 가슴을 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갑옷의 성능을 금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제서야 나폴레옹은 그 갑옷을 입게 됐답니다. 왜 그랬겠죠? 네,
자신이 만든 물건에 대한 확신이 주는 주인의 태도가 믿음직스러워서요. 자, 이건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중요한 얘기죠. 그만큼 확신하느냐, 목숨을 걸 정도로. 또 이 반대로 또 생각하면 이래요. 나는 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나는 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능력도 신뢰할 수 있죠. 셀프 커뮤니케이션, 늘 제가 주장하는 거. 믿어야겠죠. 믿으십시오. 이번에는 이 꿈을 잘 꾼 덕에라는 글을 읽어드릴게요. 위대한 인물 중에는 특별한 꿈을 꾼 덕에 업적을 달성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먼저 에디슨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게 자는데 꿈에 캄캄한 도시 전체에 전기불이 켜지는 꿈을 꾼 적이 있대요. 그때 꿈에서 본 환한 세상을 잊지 못한 나머지 연구에 몰두를 했고 그 결과 진짜 전구를 발명하게 된 거죠. 퀴리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라듐 결정체가 빛나는 것을 보고 한밤중에 실험실로 달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언핏 들으면 밤에 자다가 우연히 꾼 꿈 덕분 덕택에 우연하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밤에 자다가도 꿈을 꿀 정도로 평소에 그 일에 몰두했던 거죠. 예스터데이 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가장 유명한 곡이고 가장 히트한 곡이잖아요. 예스터데이. 그 곡도 사실은 존 레논이 꿈에서 들은 곡입니다. 너무 생생해서 그 노래를 흥얼흥얼거렸대요. 그리고 내가 어디선가 들었겠지.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갑자기 꿈에서 나타날 리가. 근데 아무도 그 곡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리 물어봐도 처음 들은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작곡하고 한 곡이 예스터데이입니다. 하느님이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니겠죠. 존 레논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잠재적에서 만들어낸 거지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곡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은 이렇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꿈에서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간절히 그 존 레논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노래 하나만 좀 내려달라고 간절히 노력을 했더니 저도 아주 아름다운 곡이 하나 꿈에서 들렸거든요. 그걸 갖고 아는 작곡하는 제자한테 부탁해서 음을 만들어서 지금 제 카페에 메인 음으로 쓰고 있어요. 그 저도 지금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서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냐 하는데 없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래요? 음이 이래요. 휘파람으로 해볼게요. 제가 여기까지 꿈에서 들렸어요. 어디서 들었겠죠? 어쨌든 제가 없다면 한번 이걸로 곡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존 레논처럼 에디슨처럼 퀴리 부인처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제 광부들 앞에서 한 처칠의 연설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연설가 하면 처칠과 히틀러를 들 수 있죠. 히틀러는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연설을 했고 처칠은 차분하지만 스토리로 힘이 있는 중간에 그러지만 힘이 있는 스토리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지금은 히틀러의 연설보다는 처칠의 연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죠.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당시 영국 수상 처칠이 광부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자손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 전쟁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투 비행사였다. 또 어떤 사람은 구축함과 함대 승문이었다라고 하며 자신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조국을 위해서 석탄을 캐고 있었다고. 내가 캔 석탄은 조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이야, 멋지네요. 이런 연설을 들은 광부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환호성이 나왔을 겁니다.
주변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걸핏하면 목구멍이 뭐 포도청이나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런 푸념을 늘어놓기 일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죠. 하는 일에 신명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명심하세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당신의 일이라는 사실을요,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고요, 그 일에 실패했을 때 비난은 모조리 당신이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겠습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러시아의 어느 궁전의 공원에는요, 날마다 2명의 사람이 보초를 섭니다. 궁전 앞의 공원에서. 그 병사들이 지키는 건 아무도 앉지 않는 낡은 벤치예요. 병사들은 3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요, 누구 하나, 그래, 벤치가 뭐 중요한 거 수도 있어. 뭐 국보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뭐 사인이 있나 보지 뭐. 근데, 아니, 뭐 벤치를 2명이나 지켜? 이런 의무를 가질만 하잖아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또 지났어요. 자같이 20년 동안 보초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벤치를 지킨 거예요. 벤치는 더 낡았죠. 그러던 중에 경호대장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경호대장은 빈 벤치를 지키는 일에 보초를 2명이나 세우는 게 좀 아무래도 부담감을 생각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걸 하냐? 그랬더니 다들 전에부터 그냥 해왔다는 거예요. 전에부터 해왔으니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근데 2명이 쓰냐? 계속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 벤치를 처음 쓰게 될 때 20년 전부터 왜 이제 알아냈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관리를 이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 페인트공이 그 벤치에다가 새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이 페인트가 마를 때까지 당분간 보초 한 명을 세워두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 일이 있은 얼마 후에 이 민심이 불안해지니까 궁전의 모든 보초를 2명으로 늘리라는 명령이 있었대요. 그 명령에 따라서 벤치를 지키는 보초가 2명이 됐고요. 오늘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일상에도 상사가 무슨 일을 지시했을 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로봇과 다름이 없겠죠?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럼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우리 인생도 이런 쓸데없는 것들에서 벗어나고 다이어트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분이 자신의 걸작품을 도둑 맞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정작 화가는 태연한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큰 재산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또 당신이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러자 화가가 말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물론 너도 그 그림을 도둑 맞은 것이 아쉽소. 하지만 그림이란 내 머리에서 발생한 수표 한 장에 불과하고, 내가 진짜 재산은 내 머리 안에 있는 상상력이요. 그것은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지. 네, 그쵸. 진정한 재산이란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거죠.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걸작도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로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일꾼이 되고 싶다면 나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지혜와 학식을 가르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젊은이의 간청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를 데리고 바닷가로 가요. 그리고 젊은이와 함께 허리까지 물이 차도록 바다로 들어갑니다. 적당한 장소에 도착하니까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이의 머리를 잡더니 물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젊은이는 한참 동안 어리둥절했지만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대로 맡겨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숨이 막 차 올라오잖아요. 더 이상 물속에 있을 수가 없어서 버둥버둥거립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잠시 뒤에 청년을 놓아준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물속에 있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느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물속에서 공기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지혜와 학식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가르쳐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될 걸세. 이야, 내가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간절하다면 굳이 그걸 달라고 할 필요 없죠. 맞는 얘기예요. 옛말에 도율 3년, 감은 8년이라고 했습니다. 복숭아나 밤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고요. 감나무는 8년이 지나야 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나무를 심어서 과일 한 가지를 따먹으려 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하물며 사람의 일은 어떻겠습니까? 세상 모든 일은 성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결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서는 일을 그르치는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면 일을 서두르기에 앞서서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제대로 준비가 됐나요? 그렇다는 확신이 든다면 눈을 뜨고 천천히 일을 행하십시오. 급박한 상황일수록 실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여유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세요. 만약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것은 완숙해지기까지의 기간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복숭아와 밤나무도 심은 지 3년, 감은 8년이 지나야 먹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 사실을 늘 인정하고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일을 진행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의 미덕인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말을 좋아하는 왕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 왕이 신하에게 돈을 주면서 명말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신하는 몇 달간을 헤맬 끝에 좋은 말이 있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근데 신하가 도착했는데 이미 그 명말은 죽어버린 거예요. 신하는 왕이 준 돈의 절반을 지불해서 그 명말 시체를 산 뒤에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죽은 말을 사온 신하를 보고 왕이 화가 났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죽은 말을 사왔어? 이 말이 아무리 명말하고 못하겠어. 달릴 수가 없는데. 그러자 신하가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님이 말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죽은 말까지 샀다는 소문이 천하에 퍼졌다고 말입니다. 아마 명말을 팔겠다는 사람이 틀림없이 나타날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고 왕은 천하의 명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둑을 둘 때도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 이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연연하다 보면 크게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인의 대열에 설 수 있습니다. 무명의 젊은 화가가 화단의 선비인 대화가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 3일 동안에 그림을 한 장씩쯤 그립니다. 그것이 팔리는데 2, 3년이나 걸려요. 선생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대가는요, 젊은 화가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합니다. 자네 그림을 2, 3년 걸려서 한 점씩 그려보게. 그러면 그 그림은 꼭 2, 3일 안에 팔리게 될 것세. 대가의 말을 듣고 젊은 화가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서둘지 말라. 서두르지 않고 충실하게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 말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신라 때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관직이 높은 김경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자신이 늘 쓰고 있던 귀한 모자를 벗었어요. 그 대신 흰 갓을 쓴 채 가야금을 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잠을 깬 뒤에 김경수는 야, 이거 예사꿈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해몽을 청했습니다. 아이코, 흉몽 중에 흉몽을 구셨습니다. 그 모자, 즉 관을 벗은 건 칼을 쓸 조짐입니다. 또 우물 안으로 들어간 건 옥에 갇힐 징조고요. 부디 외부 유출을 삼가고 근실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김경신은 몹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체 문밖 출입을 삼가고 두문불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김경신이 꼼짝을 안 하니까 하루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김경신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그 중에 꿈풀이를 할 줄 아는 친구가 말합니다. 관을 벗은 것은 위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흰 가시란 면류관을 뜻하는 것이네. 그리고 가야금을 든 건 왕위를 계승할 조짐이고 우물에 들어간 건 궁궐에 들어갈 징조란 말일세. 이 말을 듣자 김경신의 근심은 금세 가셨고요. 그 말을 믿고 그 꿈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김경신은 친구 해몽처럼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신라 38대 왕인 원성왕입니다. 자, 꿈은 어떻게 해몽하느냐에 따라서 길몽이 되기도 하고요. 흉몽이 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 해몽이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려고 행동하면 결과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는요, 5월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키가 문의 높이까지 자라면 반드시 부모에게 해를 끼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어느 왕비가 5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자 왕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아들을 키우지 말고 내버리라는 법명을 내렸습니다. 5월에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키가 문동이 높이 자라면 부모를 해친다는 속설을 그대로 믿었던 거죠. 그렇다고 멀쩡한 아들을 내다버릴 수 없었던 왕비는 남편 몰래 아들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아들은 장성했고요. 왕은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매달렸지만 도무지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때 총명한 청년으로 자란 아들이 아버지인 왕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저의 키가 문의 높이만큼 커지는 게 두려우시다면 문의 높이를 더 높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어리석은 왕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많이 달라지죠. 어떤 시각으로,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건너는데요. 너무 더운 거예요. 쉽게 오아시스도 찾을 수 없고요. 그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기진맥진했습니다. 아들은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고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격려하면서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 앞에 무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무덤을 보자 아들은 자리 털썩 주저앉으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사람들이 이 사막을 다 건너지 못하고 결국은 저렇게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아마 곧 저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침착하게 아들을 달랬어요. 얘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이제 우리는 사막을 거의 다 건넌 것이야. 두 사람은요, 용기를 내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이 나타났고요. 아버지의 생각은 맞은 거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그 이면에는 희망이 감춰져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희망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에게만 희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유태인의 상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유태인은 결코 야비한 상술을 쓰거나 얄팍한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은 머리를 써서 팔 수 있는 물건이라면 다 팔죠. 유태상인들은 팔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이다 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상을 지낸 모세다얀 장군에 얽힌 일화예요. 모세다얀 장군은 골동품 수집가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얀 장군은 골동품 가게에서 물건을 고른 다음에 대금 지불은 반드시 수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골동품 상인의 주인은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요. 그걸 액자에 넣어서
손님들의 눈에 띄기 쉬운 진열대 위에 전시합니다. 그리고 액자 밑에다가 이런 글자를 적어놔요. 모사대한 장군이 손수서명한 수표를 팝니다. 이것을 본 미국 관광객들은 다투어서 그것을 사간다 그래요. 자, 이게 얼마나 기발한 상술입니까? 자, 남들이 다 팔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기발한 걸 팔죠. 남들이 팔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 남들은 꼭 결국 팔 수 없는 상품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 나서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팔 수 있는 물것은 무엇이다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리십시오. 그게 바로 당신이 세계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열쇠입니다. 제가 별표를 몇 개씩 친 글이에요. 이 글은 제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입니다. 주변에 보면 간혹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을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말로 증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행동을 보고 신뢰감이 쌓여야만 그 사람의 말을 믿거든요. 1953년에 뉴욕에서 만국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엘리베이터를 만든 엘리사 오티스라는 오티스는요. 오티스 엘리베이터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분입니다. 그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만든 엘리사 오티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일매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시범을 보였어요. 엘리사 오티스가 이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엘리베이터가 안전하다고 편리하다고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엘리사 오티스는 직접 몸으로 시범을 보이게 됐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알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믿게 할 수는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조바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못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좋은 말은 뒤에 있는 풀은 먹지 않는다는 중국의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뭘까요? 훌륭한 말은 자신의 발 앞으로 나 있는 풀을 먹지 결코 뒤로 돌아가서 자기가 밟은 풀은 먹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속담이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내가 왕년에는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식의 과거 집착이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사고를 가로막습니다. 언제까지나 그 틀 안에서만 갇혀서 괴로워하다가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고 또 괴로워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죠.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안타까움과 회환이 담긴 과거가 있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런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과거를 미래의 거울로 삼고요. 과거의 실패를. 또 실패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지구상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 문명이 멸망해서 지구는 온통 폐허가 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시 생활을 한다고 하자고요. 이때 프로세일즈맨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프로세일즈맨이라면 서로 이런 경우가 닥쳐도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 겁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폭탄에 파편을 주워 모아서 제3차 세계대전 기념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팔러 다닐 수도 있겠고요. 어차피 원시시대에도 유통은 존재하고 판매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정작 프로라 그러면 뭐든지 팔 수 있어야 된다. 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자신의 일은 변하지 않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꿀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지런해 보이죠. 그래서 꿀벌 같은 사람이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잘 보면요, 꿀벌이 일하는 시간은요 하루 중에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3분의 1은 공부를 하잖아요. 일하잖아요. 8시간 일하면 38에 24. 꿀벌은 4분의 1밖에 안 해요. 근데 왜 꿀벌이 부지런해 보일까요? 비록 짧은 시간에 일을 해도 집중력 있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꿀벌은 꽃 한 송이에서 대략 4초 정도 일해요. 사람 일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일을 오래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늘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동료가 있을 거예요. 이건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지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하죠. 학창시절 보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잘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참 요령이 있고 집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할 때는 집중력 있게 일하시고요. 쉴 때는 충분히 쉬십시오. 그게 일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1961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던 모세 다얀이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막강한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무기로 아랍연합군을 물리칠 것이다. 이 성명을 들은 아랍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위력의 최우수 병기로 중무장하고 있을 거라고 긴장했어요. 이 전쟁은 단 엿새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이스라엘이 신무기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승리가 확정되니까 모세 다얀은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최신 무기 덕분에 단 3시간 내에 승세를 굳혔다. 우리가 가진 최신 무기는 이스라엘 국민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불타는 애국심이다. 아무리 최신 무기로 중무장을 해도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정신력이 없는 군단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그래서 가장 최신형의 막강한 부대란 정신력이 무장된, 중무장된 부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뭐든지 마음먹기죠. 다부진 정신력은 그야말로 최신 무기, 최신 상품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열대지방으로 이사간 한국 교포가요. 열대지방 보니까 꽃이 1년 내내 있잖아요. 사시사철.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여기서 양봉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막상 이제 양봉 일을 시작했는데 꿀이 안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대지방은 벌들이 새끼를 기르는데 필요한 만큼의 꿀이 늘 있으니까 모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철이 있으니까 꽃이 없는 겨울철이 있으니까 이제 모으는데 열대지방에는 뭐 매번 있는데 뭐 꿀을 많이 모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나라 벌을 수입했어요. 그랬더니 뭐 첫 해는 기대했던 만큼 많은 꿀을 모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꿀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간 별들도 1년을 지내 보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교훈을 얻은 거예요, 얘들이. 이걸 이제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건이 좋을수록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거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럴 때 우리들은 더 강력한 자기 개발을 한다.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십니까? 그것들이 나를 단련시켜주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미래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죠. 젊은 시절에 혁명가들과 교류를 했던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봄에 페트라 셰프스키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스토옙스키가 사형 집행 시간을 짐작해 보니까 한 5분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날은 5분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5분을 어떻게 보내면 자신의 인생을 유용하게 마감할 수 있을까 생각했대요. 그때 한 병사가 달려와서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사면령을 알렸습니다. 그 후로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로 유형됐죠. 총살당하기 직전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도스토옙스키는 늘 마지막 5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5분을 최대한 유용하게 보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평생을 그렇게 보냈죠. 그래서 유형 생활 동안에 그는 까라마초프 형제들, 또 죄와 벌, 백치와 같은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경험, 끔찍한 경험인데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인생이 바뀔 텐데 그런 상상을 한다면 우리도 나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원숭이를 사로잡습니다. 원숭이를 잡으려면 꾀가 많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꾀를 역이용하면 쉽게 잡을 수 있대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쌀 한 줌과 자루만 있으면 된답니다. 자루 안에다가 쌀을 넣은 다음에 자루의 입구를 원숭이 팔이 겨우 들어갈 만큼만 벌려서 나무에 단단히 매달아 놓습니다. 지나가던 원숭이가 이걸 보면 쌀을 먹기 위해서 자루 안에다 손을 집어넣죠. 자루 안에 손을 집어넣은 원숭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쌀을 많이 먹기 위해서 최대한 욕심을 부려서 쌀을 움켜줘요. 근데 자 이렇게 쌀을 움켜주면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는데 나올 때는 이제 쌀을 쥐고 있으니까 입구에 걸려서 안 빠지는 거죠. 원숭이가 손만 펴면은 손이 빠지는데 그걸 안 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쌀을 쥔 채로 그 자루에 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이 사람도 이 원숭이처럼 눈앞에 작은 이익만 생각해서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란 큰 일을 그르치게 하는 미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창조적인 사고에 대한 강의도 많이 하고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창조적 사고를 행동을 한 사례가 있네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유래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저도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를 봤는데 이걸 처음 알았어요. 이 글을 읽고서. 마틴 루터가 눈길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상록수를 발견하게 됐어요. 푸른 상록수 위에 눈이 내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이때 마틴 루터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얀 눈 속에서 반짝이던 상록수의 푸른음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름다움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상록수를 가져다가 집에다 세워둡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별도 달고 십자가도 붙이고 그랬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초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상록수를 집에다 세울 때만 해도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이 돼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커다란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도 통용이 됩니다. 창조적인 사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